자, 오늘 같이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부분이 경제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을 조금 그래도 잡아놓고, 여러분, 근데 이거는 한번 글쎄 이게 제 욕심일 수도 있는데, 한번 잘 이해하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아예 생소하거나 어려운 지점까지는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다시 문제를 풀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오늘 푸는데, 사실 이 문제집의 특징을 저도 공부를 하면서 지금 저도 느끼는 건데, 이 책은 진짜 교과서 같아요.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을 틀리게 할 만한 응용의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이고 베이직한 부분들이죠. 그런데 과연 기본기를 제대로 닦는 게 정말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면서 저도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거든요. 이거 너무 쉬운데 그냥 직접 풀게 할까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지금 아니면 거의 짚을 수 없겠구나,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보여져서 책에 만든 취지 자체가 그 기본기를 확실히 닦으려고 했던 목적에 있다라는 생각들이 명확히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이 목차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파트의 첫 장 페이지 보시면 어디냐면은 106쪽 보시면, 106쪽 보십시오. 106쪽을 보시면, 페이지가 이제 두 쪽이 나오면서 이제 지도가 나오잖아요. 여기 부분. 우리가 안 읽을 것 같지만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드릴게요. 이걸 머릿속에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위에서부터 천천히 볼게요. 수능 국어에서 사회 영역으로 출제되는 내용은 크게 경제, 정치화법, 사회문화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주요 단원을 간추린 기출지문과 관련 지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문제 내용이 어떤 거라고 꼭 쉬운 거냐?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다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제 부분에 무게를 많이 두고 싶은 이유는 비문학제제 상위 오답률 10%에 무조건 경제 지문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회과학 지문에 비해 유독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내용,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내용들이 이쪽에 많이 있다. 그래서 오늘 그것들을 좀 같이 경험을 해가려고 합니다. 경제 쪽 볼게요. 경제 지문은 유일하게 매년 출제되고 있다. 국민경제의 물가, 금리, 조세. 자, 이제 이런 용어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정리를 다 해보면 좋겠어요. 국제, 경제, 환율 등을 다루는 지문의 비중이 높다. 금융 상품을 다루는 지문. 자, 금융 상품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사고 파는 물건인데 금융과 관련된, 즉 돈을 사고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한 건데, 이거 왜 이상한 말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돈은 원래 뭐야? 사고 파는 일의, 그렇죠, 수단입니다. 원래 돈은 사고 파는 일의 수단이죠. 교환을 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인데 그 수단 자체가 가치가 있어, 없어? 없지. 원래는 없지. 그러니까 수단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은 돈을 먹거나 돈을 쓸 수는 없고 돈으로써 무언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무슨 가치라고 얘기한다? 돈이 가지고 있는 뭐로서의 가치라고 했어, 내가 지금? 화폐로서의 가치. 아니잖아. 그 수단으로서의 가치라고 했잖아. 이것을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수단적 가치라고 하는 거야.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거슬러 보자.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이 뭐가 있는 존재? 논리, 이성. 논리를 생각할 수 있는 이성. 내가 원했던 건 이성이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무엇의 수단이 되지 않고 어떤 존재가 된다 그랬어? 스스로가 주체가, 그러니까 이때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고 수단으로서 봉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봉사를 받는 존재이면서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존재라고 했어. 그래서 이것이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를 구별짓는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설명 속에 어떤 개념을 선생님이 집어넣으려고 했어? 수단과는 항상 쌍을 이룬 누가 존재한다? 목적이 존재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럼 다시 물을게. 수단이 중요해, 목적이 중요해? 목적이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목적은 수단을 뭐뭐화한다? 그렇지. 정당화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 더우니까 끌게. 자, 이 말은 뭐야? 정당화한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야? 이건 원래 정당한 건가? 자, 비슷한 게 있어. 상품화한다. 상품화한다는 말은 원래는 뭐가 아니었다는 거야? 상품이 아니야. 그렇지. 상품이 아니었던 것을 상품으로 바꾸는 걸 상품화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정당화라는 말은 뭐겠어? 정당하지 않았던 것을. 그렇지. 원래는 정당성이 없는 것이었는데 거기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내가
누구를 칼로 찔러서 죽였어. 근데 얘가 연쇄 살인범이야. 내가 얘를 죽임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어. 자, 원래 살인이라는 행위는 어떤 거야? 정당한 거야? 정당하지 않은 거야? 정당하지 않지. 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나의 행위도 뭐 될 수 있는 거야? 정당화될 수 있는 거야. 내 행위는 뭐야? 수단이야. 목적이 뭐였어? 이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린다. 그렇지. 그 더 정의롭고 유익한 목적에 봉사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정당화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자, 중요한 거 지금 잠깐 우리가 근데 이 용어들을 여러분 되게 많이 쓸 줄 알아요. 이거 되게 많이 나온 거야. 목적과 수단이라는 것만이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 그 개념을 아예 집어넣어 버려서 우리가 항상 그걸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목적과 수단으로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을까? 거의 그래. 거의 그래. 수단이 있다는 건 동시에 뭐가 있다는 거야? 목적이 있다는 거지. 자, 예를 들면 결론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야? 원인. 결론과 쌍은 원인이 아니잖아. 결론이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뭐가 있다라는 거였어? 증거? 아, 그새 까먹었냐? 몇 주 안 됐어. 이? 결론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야? 전제지. 야,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는 자, 우리가 논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항상 쌍을 이루는 게 있는데 결론은 항상 전제라는 말과 항상 같이 쓰는 단어야. 그럼 근거라는 거는 누구랑 보통 같이 쓸까? 주장? 그렇죠. 주장과 근거 그리고 이유까지는 한 쌍. 그래서 전제하고 결론은 같이 썼고 그 다음에 주장이 있으면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고 아니 뭐 그게 그거 아니냐 비슷하게 볼 수 있어. 근데 이 두 용어는 선생님이 굳이 설명을 해주자면 이거는 어떤 용어냐면은 나도 주장을 하지. 우리 일상적으로 야, 네 주장이 뭐야? 이렇게까지는 뭐 친구끼리 이렇게는 아니면 네 생각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지. 생각이 뭐야? 어피니언이잖아. 그래서 주장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이야. 근데 결론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아닌데 물론 야,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하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여러분 결론은 최종 주장에 해당해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뭐 지호도 사람이다. 따라 지호는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 쳐. 근데 이때 우리가 보통 그래서 그 얘기의 결론이 뭐예요라고 하는 것은 지호가 결국 죽을 거라는 거야. 축하해. 우리는 모두 죽게 돼 있어. 받아들이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왜냐면 그 앞에 있는 예를 들면 야 이거 다 의견이야. 내 의견이야. 왜냐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거든. 지호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그치? 그치? 이게 다 뭐야? 참이 되어야 쟤가 죽는 거야. 쟤 죽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지호가 사람이어야 되고 모든 사람은 죽어야 되고 예외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 예외 들어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지. 그러니까 없는 게 맞는데 우리가 그냥 뭐 영화 같은 데서 그런 존재들 설명해봐. 뭐 있어? 안 죽는 사람 본 영화 없어? 사이보그. 사이보그는 자 뭐가 틀린 거야? 사이보그가 나는. 사이보그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지, 그렇지? 사람인데 영원히 사는 사람. 토르. 그 사람 신이잖아. 자, 뭐 예를 들면 뭐 영화 중에서 제가 봤던 것도 뭐 다빈치 코드 봐도 그런 내용들 좀 나오잖아요. 역대 뭐 예를 들면은 하이랜더 이런 영화 너무 오래된 영화인가?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뭐 드라큘라 약간 신적인 존재, 뱀파이어 이렇게 좀 바꿔봅시다. 사람이 됐지만 어쨌든 변이를 겪어서 걔가 안 죽고 계속 살아. 사람이라고 쳐보자. 근데 왜냐면 사이보그는 사람인지 아닌지 자체가 그럼 이게 뭐야? 또 전제가 또 나오는 거야. 사이보그도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존재하는 거야. 거꾸로 가면 전제가 계속 나오고 뒤로 가면 결론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최종 결론이 뭐였어? 지호야. 최종 결론이 뭐였어? 아까 그래서 결론이 뭐였어? 아까 선생님이랑 했던 얘기. 너 죽는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너 죽는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스토리가 쭉 끝까지 가는 이야기들 중에 마지막에 있는 거 하나 이야기하는 걸 보통 결론이라고 하고 둘은 여러 가지 주장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둘의 차이를 구분할 때 주장 중에서 최종적 주장에 해당하는 걸 결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둘은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긴 해요. 근데 결론과 쌍으로 같이 친하게 다니는 결론과 전제라는 말. 그래서 뭐라고 했어? 생략된 전제. 그 다음에 생략된 결론은 뭐라고 했어? 두 글자로. 결론은 결론인데 뒤에 따라 나올 결론인데 결론이 생략됐네? 그렇죠. 함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함축은 결론이란 단어를 알아야 따라 나오는 거고 그러면 결론 1이 있고 결론 2가 있어서 결론 1에서 결론 2가 파생됐네? 그러면 이게 최종 결론이지? 그럼 얘에 대한 얘는 뭐가 돼? 전제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전제와 결론의 논리적 관계를 왜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 1강 때
결국 우리가 하는 지금 구조적인 독해라는 것은 논리로 글을 읽어가는, 논리적으로 글을 읽어가는 훈련을 하기 위함이라는 얘기였잖아. 이 얘기도 왜 하는 거냐? 요 프레임들을 계속 알고 있어야 돼. 이 프레임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 그럼 이 관점에서 우리가 선생님이 지난주에 뭘 가르쳐줬어? 아까 우리 얘기 어디서 시작되었어? 기억해봐. 내가 무슨 단어 너희들 기억하고 있는지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했지. 바로 목적과 수단에 대한 얘기를. 이거 어디서 얘기했어? 지금 우리가 철학제재 다룰 때 이 얘기를 주로 얘기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수단으로서의 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자. 돈을 거래한다. 돈의 가치를 매긴다. 이거는 사실은 틀린 주장일 수도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상황상 맞지 않아. 본래 목적이 그게 아니었어. 돈은 수단일 뿐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지는 않는다잖아. 근데 지금 가치를 지니 안 지냐? 지니지, 현실적으로. 그럼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말이 나는 거야? 돈이 원래는 뭐였는데, 수단이었는데 마치 뭐가 된 거야? 목적. 그렇지. 그래서 심지어는 그거보다 누구보다도 더 중요한 목적. 목적보다 그렇지. 진짜 목적이 뭐였는데? 거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진짜 목적이 뭐였어? 지난주에 배웠잖아. 인간이란 말이야. 모든 일들의 목적의 유일한 목적일 수 있는 거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 그거보다 더 목적이 돼. 인간의 목적이 돼. 이걸 뭐라고 한다? 가치 전도라고 이야기한다. 가치가 뒤바뀐 관계. 목적과 수단의 관계가 뒤바뀐, 전치되는 가치 전도 현상. 그러면 돈이 사람보다, 그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 위에 돈 있냐, 돈 위에 사람 있냐. 지금 선생님 얘기는 뭐야? 사람 위에 돈이 있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돈이 모든 목적이 되잖아.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왜? 걔가 절대자가 됐다 얘기야. 그 말이 그 의미야.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다 뭘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수단과 목적의 관계여야 되고, 기본적으로 화폐란 건 뭐다? 교환과 거래의 수단이라고 하는 근본 목적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헷갈리기 시작한다? 근데 그 돈 자체를 거래하기 시작할 때. 대표적인 게 뭐야? 그 환율. 그렇죠. 우리나라 돈을 다른 나라 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돈을 사고 파는 일처럼 교환하는 일들이, 거래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 한국 돈을 원화를 내고 달러를 사들이는 경우처럼 돈이 거래되는, 돈은 거래하는 수단이었는데 돈 자체가 거래되는 상황이 생겼다. 이게 점점 더 발전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 코인에도 값을 매겨. 뭐 이런 거야. 그러면서 이러한 원래는 실체가 없지만 우리가 화폐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마치 상품인 양 거래하는 행위들,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게 뭐냐면 바로 파생상품이다라는 거야. 자,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좀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도 그래서 나오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프 읽기 방법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 이건 이따가 복습 과제로 제가 내드리긴 할 건데, 제가 원래 강의 때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너무 쉽더라고. 그래서 사실 설명할 거리가 별로 없고 대신에 문제를 풀면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건 선생님 설명해주고 문제를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표를 보는데, 자, 지문 선정 이유도 봐. 이 책에서 왜 이 지문을 선정했는지 설명하고 있어. 경제 지문은 매년 출제되고 있고, 자, 매년 나온다. 이거는 빠짐이 없다. 그리고 아마 안 나오기가 힘들어. 왜? 제일 어려우니까. 다양한 내용의 지문들을 골고루 선정했는데 가장, 자, 여기 기본적인, 자, 뭐가 나왔어? 이제 개념이 나왔어. 자, 선생님 첫 시간부터 얘기했지. 우리가 구조적인 독해를 하다 보면은 다 버려도 맨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면 바로 개념어. 추상적인 개념어. 컨셉을 다루는 그 말들이 나오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환율이라는 것도 개념어였어. 모든 추상적이야. 기회비용이라는 단어, 그리고 환율, 금리, 미시거시 정책 등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이게 다 뭐야? 개념어야.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특히 개념어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 개념어가 너무 많이 나와. 심지어는 철학도 개념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경제는 더 많이 나온다. 그래서 어렵다. 자, 과학제재의 개념어 나올까 안 나올까? 과학제재. 과학제재는 개념어가 잘 나오지 않아요. 과학제재는 개념어보다 구체적인 전문 용어가 나와. 둘이 뭐가 다르냐? 개념어는 추상화된 거야. 근데 전문 용어는 구체화된 거야. 나중에 이건 우리가 겪어볼 거야. 그래서 지문들을 읽어가는 방식이 좀 달라. 개념어는 모르면 문제 풀 수 있어, 못 풀어?
못 풀어. 환율이 뭔지 모르면 문제 못 풀어. 전문 용어는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가능해. 가능해. 왜? 문맥적으로 왜 전문 용어는 봐봐. 자, 선생님의 이름이 뭐야? 최성호야. 내가 최성후였어도 나라는 사람의 본질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 본질에 해당하는 게 개념어야. 최성호, 최성후 이름을 바꿔도 이해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런 게 전문 용어야. 전문 용어는 늘 바뀌어질 수 있어. 전문 용어 어렵다고 쫄 필요 없어. 근데 개념어 모르면 개념어 어쩌면 많이 보는 우리가 지금 보는 거 환율 뭐 예를 들면 기회비용 이거를 내가 설명 못하면 모르는 거거든. 개념어는 모르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개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 개념 없는 사람 되는 거야. 개념이 없어. 그래서 못 읽는 거야.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히 잡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다만 여러분 유의사항이 이 책이 모든 개념을 다루진 않고 있더라고. 좀 부족해. 근데 여기서 다 먹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죽을 거야. 근데 어떤 식으로 먹어가고 개념을 익혀야 되는지를 반드시 이번 과정을 통해서 경제에 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좀 이 개념에 대한 학습 부분을 확실하게 잡고 가면 좋겠어. 어떻게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지. 자, 그 다음에 이 사회지문 기출 영역에 있는 지도가 나오는데 경제 파트를 좀 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다음에 퀴즈 볼 내용들 다시 이제 말씀드릴게요. 경제의 세부 파트 이거 다 시험을 볼 건데 어디까지 보냐면 세부 분야와 세부 내용까지 여기 두 개 영역입니다. 세부 분야, 세부 내용. 자, 세부 분야 볼게요. 또 마찬가지로 드릴로 볼 건데 자, 첫 번째 경제 문제와 포인트가 뭐야? 합리적 선택. 합리적 선택이야. 경제적 문제와 합리적 선택. 이와 관련된 세부 내용 뭐야? 기회비용, 수요, 공급. 자, 시험은 세부 분야는 안 낼 거고 세부 내용을 낼 거야. 세부 분야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돼. 자, 다시 기회비용, 수요, 공급. 이거 알고 가셔야 돼. 다음에 두 번째 경제 체제와 시장 경제 원리. 자, 이거 영어로 바꾸면 뭐야? 경제 체제. 이것도 개념어거든. 개념어 이해하려면 영어로 단어로 바꿔서 머릿속에 이해해보면 그 그림이 쉽게 그려져. 시스템이잖아. 시스템. 어떤 제도나 법 따위를 뜻하는 것 같아. 어떤 하나의 개인이나 행위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구조를 보여준다는 얘기야. 시장 경제의 원리, 프린시펄. 그럼 그게 돌아갈 수 있는 이번에는 제도와 같이 형태인 구조는 아니지만 일종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룰이 있다는 얘기겠지. 자, 그럼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데? 옆에 본다. 시장 경제, 시장 실패, 정부 실패, 외부 효과. 이게 머릿속에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제 내가 물어볼게. 외부 효과 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외부 효과. 쌍이야. 외부 효과 설명할 수 있어요? OX로 표시. 손이 안 보여. 외부 효과 뭔지 설명할 수 있어? 상이야? 모르겠지? 외부 효과 뭔지 알겠어? 이거 몰라도 돼. 지금 몰라도 되는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아, 내가 이 단어를 모르는데 이게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구나.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외부 효과라는 거 지금 들어봤잖아. 이 단어 모르잖아. 거기까지만 이해하고 아, 나 모르는구나 하고만 넘어가도 된다고 지금은. 왜? 배울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과 가는 친구들이 앞으로 학교에서 지금 뭐 외부 효과라는 용어를 따로 배울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없어. 이 용어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거나 짚을 기회가 없어. 다음에 그러면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는 설명할 수 있어? 이거는 너네 배웠을 건데. 그 마르크스 경제학 그 책 읽으면서 이 부분 나왔을 건데. 시장 실패가 뭐야? 단순해. 누가 실패한 거야? 시장이 실패한 거지. 정부 실패는? 정부가 실패했네? 근데 이 내러티브를 이해해야 돼. 시장 실패가 먼저일까? 정부 실패가 먼저일까? 시장 실패. 왜? 왜 그렇게 생각해? 시장이 망하면은 나라도 망하니까. 그러면 똑같이 정부 실패는 정부가 망하면 정부가 망하니까 그게 이유가 되나? 시장 실패가 먼저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시장 실패가 먼저야. 왜? 설명할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든 아니면 이론가든 아니면 이거에 관련된 스토리를 혹시 알고 있어? 시장 실패가 먼저예요? 시장 실패? 시장 실패가 먼저예요? 시장 실패가 먼저야. 그래요? 그치. 웨어가 나오는 게 차라리 맞지.
베네수엘라? 혹시 아예 그 경제 역사 이렇게 배우면서 자 경제학의 아버지 누구야? 큰일 났다 우리 학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상하게 가르치는 학원으로 소문나겠는데 마르크스가 먼저 나면 안 되는데 경제학의 아버지가 누구야? 보이지 않는 손 그렇지 애덤 스미스 누가 얘기했어? 유식합니다 좋습니다 친구가 윌 스미스라 그랬는데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했던 보이지 않는 손이 무엇인지 알아? 미시경제 그거 균형감. 아 시장. 수요 공급 시장. 보이지 않는 손이 뭐야? 나오고 있어 시장. 그렇지 시장 가격이야 저렇게 딱 얘기해야 돼 길게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짧게 얘기하면 시장 가격이야 시장 가격이 뭘 움직이게 해?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거야 시장 가격은 어떻게 형성돼? 수요와 공급이 오 똑똑해 잘 얘기했어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거야 이거 알면 다 끝났어 기본 원리는 끝난 거야 자 그러면 시장이 형성됐다라는 거 시장이 존재한다 그 전에는 이렇게 없었나? 맞아 제대로 된 화폐가 없이 물물 교환하거나 화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주 제한됐단 말이지 경제 활동은 있었지만 경제를 하나의 학문으로 아카데믹한 학문의 영역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야? 그래서 경제학의 아버지가 아담 스미스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맨 처음에 뭘 소개한 거야?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시장 가격이니까 바로 시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한 거야. 시장이 먼저 나오는 거야. 물론 그 전에는 뭐가 있었어? 절대왕정, 중세시대가 있었지. 자, 아담 스미스로 얘기되는 이런 시장의 어떤 형성이라든지 시장과 관련된 경제 다 이것도 근대와 관련이 있어. 근대의 시작 두 개의 혁명이 있다고 그랬지. 어떤 혁명, 어떤 혁명? 산업혁명 시민혁명 그래 산업혁명, 시민혁명. 그럼 아담 스미스는 그 중에 누구랑 관련이 있겠어? 산업혁명 그래서 산업혁명이랑 관련이 있지. 근데 놀랍게 시민혁명도 관련이 돼 있어. 왜? 산업혁명은 뭐야? 물건을 생산하는 힘. 시민혁명은 그거를 거래하는 개인들의 권리에 대한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어.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함께 집어넣어야 돼. 아담 스미스 시대, 근대라면 신민혁명, 산업혁명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은 근대성이라고 하는 근대는 또 철학으로 시작하면 누구부터 시작이야? 또 아리스토 근대 철학. 데카르트 데카르트지. 그러면 근대는 꼭 경제학과의 시작이야. 그럼 경제학은 또 누가 시작해?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가 시작한 거야. 그 전까지는 시장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있어 없어? 없어요. 경제학을 처음 만든 거야. 그럼 심리학을 처음 만든 건 누구야? 심리라고 하는 현상을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영역을 처음 시작한 사람. 프로이트지. 프로이트. 이런 거 알아놔야 돼. 그 얘를 유식해줘야 돼. 왜 유식해지냐면 봐봐. 대학 다니던 애들이 수능 지문 보면 쉬워. 왜? 지들은 다 배우고 그 배경 지식을 얻었거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 쉬운 거야. 근데 밑에서 이 길을 찾으려. 자, 이거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 여러분들이 놀이공원에 가면 요즘은 그걸 안 하지만 미로 게임이 있어. 미로 해본 적 있나 모르겠네. 근데 미로 가다 보면은 막 이렇게 막 있잖아. 막 풀로 이렇게 해가지고 벽 만들어 놓고 길 찾기 하는데 이제 헤맨단 말이야. 근데 중간에 뭐 있어? 언덕백 이렇게 올려놓고 위에서 길이 어딘지 어디로 나가는지 찾아보는 길이 있단 말이야. 미로를 탈출하는 방법은 미로를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미로를 위에서 내려다봐야 돼. 자, 선생님이 개념을 가르치고 계속 구조적인 독해를 가르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이 글을 내려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훨씬 중요해. 자, 봐봐. 지금 너희들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한 걸 니네가 읊을 수 있어야 돼. 지호야,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기억 남는 거 입으로 한번 읊어봐. 내가 지금 여태까지 너한테 뭘 가르쳐줬니? 뭐가 너 머릿속에 남았니? 얘기해봐. 좋아. 그 부분만 남았어? 경제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좀 기억해 본다면. 시장 경제랑 음. 시장이 먼저 나간다? 어허. 네. 거기까지? 성우야, 너가 지금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선생님이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을 한번 말로 한번 쭉 읊어봐. 음. 음. 오케이. 그 정도까지만 해도. 자, 너는 어떤 게 생각나니?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것들 중에. 애덤 스미스가 시민혁명이랑 산업혁명이랑 관련이 돼 있고 애덤 스미스가 시장이랑 걸 처음 만나서 경제를 학문으로 처음 만들었다. 좋아. 승리도 한번 해봐. 돈으로서의 가치가
돈이 그 목적을 띄워놓는 지으시면 그 돈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던 게 아담 스미스인 거야. 그 돈에 대해서. 근데 돈이 뭐겠어? 결국에는 화폐겠지. 자, 주 선생님. 왜 데카르트 이전에는 시장에 관련된 그런 경제학이라는 게 안 나왔는지 또 약간 언급을 하셨고 그 이후에 경제학, 뭐 시장 경제, 정부 실패인데 자, 상의 한번 해봐. 상의는 어떤 부분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 생각이 남니? 시장 실패랑 정부 실패를 얘기하다가 생 실패가 먼저다라고 말씀하셨다가 시장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한 게 애덤 스미스. 내가 왜 얘기를 해보냐면, 자, 이걸 백지 인출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지, 지난번에 효율 중에서. 백지 인출을 하려면 단기 기억은 사라지기 때문에 단기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인출을 해본 것만 남는다는 얘기야. 이걸 학습의 원리로 반드시 기억해. 눈으로 스캔만 하고 외울 수 있는 애들. 그래서 제일 학습률 떨어지는 거 지난번에 얘기했었지만은 인강 보고 그냥 이렇게 드립다 때려보는 거. 그거 바로 위에 제일 안 좋고 그 다음 비율이 뭔지 알아? 반복해서 읽기야. 반복해서 읽기는 효율이 높지 않아. 반복해서 읽는다고 외워지지 않아. 머리가 전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눈으로만 그냥 스캔하고 있을 뿐이거든. 그 형태는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암기 과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다시 돌아가 볼게. 아담 스미스 얘기를 왜 했냐면 그 전에는 무슨 개념이 없었다? 시장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거야. 물론 사람들끼리 물건을 거래하고 5일장, 3일장 이런 공간이 실제로는 존재했어. 하지만 이것을 시장, 마켓이라는 용어로 전문적으로 만들어낸 사람은 누구였다는 거야? 애덤 스미스였다는 거야. 그 전까지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를 수가 없어. 그 부를 이름이 없어. 그래서 못 불렀어. 그게 요즘 뭐 메타버스야. 자, 메타버스 얘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야, 메타버스 되게 재밌어. 메타버스 우리 저기 다음 분기 우리 비문학 분기 니네는 바이러스 그거 했었는데 이번 메타버스로 바꾸려고 하는데 주제 자체를 비문학 분기 때 메타버스라는 거는 지금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과거에도 이미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 근데 그 용어를 누군가가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 용어가 되게 새롭게 느껴지는 거야. 시장이라는 거에 실체는 있었는지 몰라. 근데 그거 시장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은 누구라는 거야? 애덤 스미스라는 거야. 그럼 시장이 결국 뭐의 핵심이야? 경제학의 핵심인 거야. 시장의 개념을, 컨셉을 만든 사람. 그 시장이 어떻게 작동한대? 그 원리가 뭐야? 프린시펄이. 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시장 가격이라는 거야. 자, 시장 가격을 외우면 반드시 뭐가 떠오른다? 수요와 공급이 떠오른다. 수요 공급이 없으면 시장 가격은 형성되지 않아. 따라서 이 메커니즘, 이게 뭐야? 시장의 원리라는 거야. 이 시장의 원리라는 걸 처음으로 학문적으로 글로 정리해낸 사람이 누구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이제 머릿속에 지워지지가 않아. 애덤 스미스가 시작한 시기가 어느 시기라고 했어? 역사적으로 볼 때 인류 역사상 근대라고 했지. 그럼 애덤 스미스 언젠지 잘 몰라도 근대에서부터 거꾸로 기억이 나기 시작해. 연상인 거야. 근대가 나왔으면 산업혁명 나오고 시민혁명 나왔으니까 뭐가 나오는 거야? 아담 스미스가 나오겠구나. 아담 스미스가 그럼 시작된 시기는 근대의 시작점인 거야. 이해됐어? 1600년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거 되게 오래됐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시장이 발전해 가니까 시장의 개념이 나온 거야. 왜 발전했겠어? 무슨 혁명 때문에? 산업혁명과 시민혁명. 산업혁명은 뭐야? 물건이 많이 만들어졌어. 기계가 돌아가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하나 만들면 하루에 바늘을 하나 만들었는데 바늘을 100개 만들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건이 남아돌지. 이걸 뭐라고 해? 남는 물건. 두 글자. 잉여. 그렇지. 잉여지. 잉여를 어떻게 하게 돼? 그러니까 팔게 되지. 또 옛날에는 바늘 하나 사람이 손대서 만들으니까 하루 바늘 하나 10만 원이었는데 이제 기계에서 100개씩 찍어내니까 하나당 얼마 되겠어? 1,000원이야. 값이 싸지지.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는 거 있으면 딴 데 갖다 팔고. 그러니까 어떻게? 경제 거래 행위가 많아져, 적어져? 많아지지. 당근마켓 깐 거야. 동네에서 막 같이 사고 파는 거야. 경제가 형성된단 말이야. 알겠어? 경제가 활성화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다시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한 조건이 뭐야? 물질의 풍요? 그렇지. 물질적 풍요인 근데 물질적 풍요에 특히 영향을 많이 줬던 게 뭐야? 산업혁명. 산업혁명의 핵심 발명이 뭐야? 증기기관. 그렇지. 기관. 그 증기기관을 좀 더 쉬운 말로 엔진이야. 엔진. 힘을. 엔진이 뭐야? 마력. 말의 힘을 갖고 사람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갖고 그 일을 빠르게 해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낸 거야. 증기기관이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뭐가 증가한 거예요? 근데 생산성이 증가한 거야. 생산성이 증가해서 예전에는 야, 옛날 감자 그냥 하나 먹으니까 다 없어졌어. 우리 집에 감자가 다 없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트랙터 사가지고 감자 만들 때 감자가 100개가 나왔어. 나 오늘 하루 배 터지게 먹어도 5개밖에 못 먹는데 그럼 95개는 파는 거야. 팔면 뭐가 생겨? 그렇지. 그러니까 95 이거 했더니 5만 원 생겼네. 이걸로 뭐 당근마켓 또 들어가 보는 거야. 살 거 있나? 돈이 어떻게 돼? 돌지. 돈이 돌지. 돈이 거래되지. 그럼 지금 이게 뭐가 지금 커지고 있는 거야? 시장. 그렇지. 시장이 커지는 거야. 근데 시장이 커진다가 결국 뭐라는 거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한 나라의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결국 시장이 활성화돼야 되고,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많아야 돼? 물건이 많아야 돼. 그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 자, 물건은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저 집에 감자 30박스 있는데 저 그 컴퓨터 한 대랑 좀 바꿔주시면 안 되나요? 좋아요. 콜. 가져오세요. 그럼 트랙터에다가 감자 30박스 가져가서 노트북 하나 가져야 돼. 너무 힘들잖아. 구석기야? 왜 이래? 뭘로 하면 돼? 돈으로 하면 되잖아. 쏠게요. 뱅킹으로. 오케이? 이해됐어? 그러니까 돈을 일반화해보자. 돈의 개념을 더 상위 개념으로 하면은 거래의 수단이라고 했잖아. 이걸 바로 화폐라고 얘기하지. 화폐. 화폐가 많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필요한 거야. 엄청 필요해. 왜? 내가 많이 사고 팔려면 돈으로 많이 물건을 바꿔놨다가 왜? 옛날에는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 왜? 옛날에는 근대 이세는 어땠는데? 뭐가 없었으니까. 그렇지. 얘는 생산량이 떨어지니까. 없는 거야. 이거 얘들아 이과 친구들도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근대의 발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그래서 데카르트 얘기했잖아. 그지? 데카르트의 사고 실험 얘기 나오면서 또 근대의 과학자들 여러분 또 대표적인 과학자 또 누구 있어? 근대 과학의 아버지. 보일도 있고 뉴턴도 있고 뉴턴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근대 과학자들 엄청나요. 물화생지 다 나왔단 말이야. 그 근대의 기본 특징이라는 건 뭐야? 과학, 논리 다 똑같아. 그럼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거야? 대량 생산하는 거야. 대량 생산. 양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과생들이 그때부터 이제 뜨기 시작하는, 문과생들은 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 이런 과정을 통해, 근데 이 이야기를 내가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 스토리를 알면 여러분이 절대 잊어먹지 않아. 잊어먹을 수가 없지. 자, 이렇게 시장이 활성화되는 게 결국 경제의 성장이야. 경제가 성장하면 함께 올라가는 게 있어. 좋은 점도 있지만 조금 안 좋은 점이 있거든? 경제가 막 성장해. 그럼 뭐야? 풍요롭고 거래를 많이 한다는 거잖아. 그때 더불어 함께 올라가는 게 바로 물가야. 그렇지. 물가인 거야. 물가가 뭐냐면은 물건이 거래되는 가격이야. 왜냐면 찾는 사람이 많아지잖아. 저도 사고 싶은데요? 저도 사고 싶은데요? 아, 그럼 오늘부터 감자값 30% 인상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너도 나도 올리네? 그러니까 경제가 활성화될 때는 뭐도 함께 올라간다? 물가도 함께 올라간다. 오케이? 이해돼? 경제 활성화에 명과 암이 있다면 명은 뭐냐면 국민들의 삶이 좋아져.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거를 후생복지라고 이야기해. 지금은 막 개념으로 하려고 하지 마. 그냥 스토리로 이해해. 후생복지, 삶의 질이 좋아진다 이 얘기야. 경제가 성장하면 뭐 일자리도 많아지고 좋은 거 많지. 근데 뭐가 문제다? 물가가 같이 올라가. 물가가 올라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는 옛날에는 나이키 운동화 사는 거 10만 원으로 샀는데 지금 20만 원이야. 그럼 나는 돈이 옛날에는 10만 원이 있어서 살 수 있었는데 10만 원밖에 없는데 20만 원 되면 나는 못 사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 돈의 가치가 어땠어? 떨어졌지. 이게 화폐의 특징이야. 화폐의 특징은 가치가 상대적이다. 자, 여기까지 드디어 왔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여기 있었습니다. 바로 상대성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 돼. 자, 우리가 철학 영역은 끝났잖아,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경제 영역으로 들어갈 건데 여러분 뭘 알아야 되냐면 상대적이라는 말을 알아야 돼. 환율이 어때? 상대적이지. 고정돼 있을 수도 있지. 절대적. 자,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왜 바뀌었을까? 자, 환율이라는 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돈과 돈의 가치를 서로 교환할 때 매기는 비율이란 말이야. 원래 지금 전 세계 초강대국이 어디예요? 미국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국이 모든 돈의 가치를 결정하거나 정했었어요. 미국 전엔 누구였을까? 영국? 맞아요.
아담 스미스 어디 출신? 영국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영국 출신의 아담 스미스 시절만 해도 전 세계 경제를 주무르던, 경제가 뭐야? 시장이지.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가장 활성화됐던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근데 영국이 이제 쇠락하면서 그 빈자리를 치고 올라간 강대국이 바로 미국이죠. 그 미국도 뭘 해요? 미국도 혁명을 합니다. 미국 혁명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주도권이 이제 넘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경제의 주도권도 넘어가요. 영국의 파운드가 아니라 미국의 달러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파운드든 달러든 항상 화폐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니까 이게 가치로 환원되기 위해서는 언제든 돈의 가치를 담보하는 담보물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금이었습니다. 금을 예를 들면 내가 100덩이를 가지고 있으면 100파운드를 찍을 수 있는 거야. 왜? 1파운드 가져오면 돈 1kg, 금 1kg랑 바꿔줘야 되니까. 그럼 내가 돈을 많이 찍고 싶어도 금이 100개밖에 없으면 파운드를 찍을 수 있어, 없어? 못 찍지. 이게 정상이야. 봐봐.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 근데 돈은 종이 조각이잖아. 근데 이 종이 조각이 나중에 이거 내가 정말 필요한 물건으로 바꾸거나 값어치로 바꾸고자 할 때 누군가가 바꿔줘야 되잖아. 이쪽은 종이니까. 그 종이를 바꿔줄 수 있는 최종의 담보의 끝판왕이 누구냐? 정부야. 국가란 말이야. 근데 그 국가가 어떻게 그걸 담보하냐? 골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왜? 인류 역사상 이 골드라는 것은 항상 값어치 있고 뛰어난 가치, 희소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굉장히 뛰어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사라지면 원화라는 가치도 화폐도 사라지지만 금은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금의 양만큼만 돈을 찍을 수 있게 했었어. 근데 이 금이 양이 정해져 있겠지, 전 세계에. 그러면은 금의 양이 정해져 있다면 뭐의 양이 정해져 있는 거야? 화폐의 양. 그렇죠. 돈의 양, 화폐의 양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럼 봐봐. 경제가 막 커져. 엄청 커져. 쿠팡 지금 어디 상장했어? 모르나 이런 거? 나스닥. 미국에 상장했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한 게 아니고 미국에 지금 상장을 했단 말이야. 쿠팡은. 쿠팡의 기업 가치가 지금 이미 엄청 어마어마하죠. 자, 어쨌든 때는 멀었다는 얘기야. 근데 기업의 가치가 커진다는 건 경제가 커지는 거야. 그러면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 거래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지잖아. 그럼 예전엔 돈이 100장, 화폐 100장으로 됐는데 지금 1000장이 필요해. 그러면 금도 1000개가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금이 1000개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지. 이러니까 뭐가 안 돼? 거래를 할 수 없으니까 경제가 발목 잡혀. 경제가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많이 필요해? 화폐가 많이 필요하고. 화폐. 돈이 많이 필요해진 거야. 그래서 이 돈이 많이 필요해졌어. 돈에 대한 얘기 지금 선생님이 계속하고 있어. 돈에 대한 많은 필요 때문에 그래서 야, 그럼 우리 이거 없애자. 금이랑 연동되어 있는 돈의 화폐의 비율을 깨버리자. 이게 뭐야? 고정환율제랑 근본이제가 깨지고 그 다음에 변동환율제라는 거. 변동환율제의 실체를 알려주면 여러분 좀 황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변동환율제는 이거야. 고정환율제랑 근본이제에서의 핵심은 화폐를 뭐에 맞춰서 양을 정하는 거야? 금에 맞춰 정하는 거였지. 금이 없어졌어. 그러면 기준이 뭐가 될까? 기축통화. 그렇지. 없어. 기준이 없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자, 봐봐. 예를 들면 니네들이 친구한테 담보, 예를 들면 이제 지민이가 돈 꺼달라고 했단 말이야. 지민이, 야, 너 5만 원만 빌려줄래? 내가 너 뭘 믿고? 그럼 내가 핸드폰 맡길게. 이거 중고로 팔면 한 20만 원 될 거거든. 이거 맡겨놓을 테니까 5만 원 빌려줘. 이거 가능한 얘기야? 네. 이 얘기는 합리적이야. 너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너무 가격 차이가 커서? 왜 네가 팔아버리면 되지? 아니 20만 원짜리니까 너가 5만 원만 빌려주는 거는 얘가 맡겨놓은 가치보다 네게 빌려주는 돈이 작으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걔 입장에서 네가 비교해줘. 내 입장에서 그래. 어쨌든 이해가 됐다면. 자, 한번 넘어가 봐. 근데 얘가 야, 나 담보 없어. 그냥 돈 빌려줘. 근데 너가 빌려줘야 돼. 얘 깡패인 거 아니야? 깡패. 그지? 담보도 안 맡기고. 그지? 그래서 지금 누가 깡패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전혀 정치적인 견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이 그런 상황입니다. 자, 돈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만화 아나? 만화 여러분 일본 만화 저는 일본 만화 되게 좋아했고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보는데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만화가 있어요. 막 등가 교환의 법칙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모르나? 일단 뭐 그냥 내가 얘기해 볼게. 근데 이게 뭐냐면 강철의 연금술이라는 거야. 연금술이 왜 나왔게? 황금 만들려고 나온 거야. 황금. 어떻게 해서 조합하면 화학 발전이 왜 일어났냐면 화학이 왜 발전했냐면 어떻게 과학을 연구하면 황금을 만들 수 있나 이 생각 때문에 과학이 발전했다니까. 자, 그래서 황금을 그렇게 만들고 싶었어. 그게 뭐야? 연금술이라는 거야. 근데 아까 금은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었잖아. 끝났잖아. 그래서 이제 포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네 맘대로 그냥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어. 대신에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지민이가. 지성이한테 가가지고 야, 나 못 믿냐? 내가 줄게 다음 주에. 믿어 못 믿어? 5만 원이야. 못 믿지. 뭘 믿고 지민이한테 5만 원을 꺼서 얘가 언제 줄 줄 알고. 못 믿어. 근데 지민이가 그러는 거야. 앞으로 너 학교 생활 곧 아파질 텐데 괜찮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서 갑자기 막 이제 좀 떨고 있는데 가가지고 이제 어깨 동무하면서 너 믿지? 나 믿잖아. 에이 믿잖아. 막 이러면서 가져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내가 차용증 하나 써줄까? 그래, 내가 이지민이 5만 원 빌렸음. 이제 곧 갚을 것임. 곧이야, 곧. 언젠지도 몰라. 곧 갚을 것임. 해서 딱 써줘. 너 이거 가지고 있으면 돼. 내가 이거 5만 원짜리야. 너 날 못 믿냐? 나의 신용이 있잖아, 이거야. 지금 이게 약간 미국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어? 와, 진짜 더럽고 치사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워낙 세니까. 존세잖아, 존세. 명존세. 뭐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이게 억울하지만은 근데 이걸 보고 안 좋은 건 항상 어떻게 되냐면 딴 놈들도 다 배워. 그래서 이제 가서 생각하는 거야. 야, 이거 생각해 보니까 그럼 우리도 하면 안 되냐? 야, 우리도 그럼 좀 찍자. 돈 좀 찍어보자. 어차피 지금 뭐 어디에 이렇게 다 약속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금에 다 묶인 것도 아닌데 우리도 그냥 돈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년도 안 그래도 예산도 부족했는데 뭐 무슨 사업 좀 하고 막 이렇게 하려면은 야, 우리나라 정부도 돈 좀 찍자. 찍어. 그래서 우리도 찍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나라가 빚이 생기는 거야. 근데 빚이라는 거는 누구한테서부터 빌려오는 걸까? 결론만 얘기하면은 은행이 돈을 찍는데 그거의 가치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봐봐. 10조 원짜리 가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돈을 20조 원을 찍었어. 그걸 막 다 써버렸어. 그럼 10조 원만큼 비었잖아. 이거는 뭐야? 지민이가 한 거야. 야, 너 대한민국 못 믿냐? K-팝 이게 나중에 우리가 10조 원 갚을게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니까. 약간 사기 같잖아. 근데 사기를 모두가 다 치고 있으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야. 이해돼? 지금 이게 경제 상황이야. 국제 경제 상황. 지금 대강 얘기했는데 지금 핵심은 뭐야? 돈 얘기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돈이라는 게 원래 왜 어렵냐? 물건은 딱 보여. 나이키 신발은 딱 보인단 말이야. 근데 돈은 되게 추상적이고 이게 대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너무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용어들이 전혀 머릿속에 잘 잡히지가 않아.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용어들을 배웠다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경제 뉴스나 상황들을 좀 보는 것도 도움이 돼. 왜? 그거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나중에 돈 벌고 부자 되는 데 도움도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실제로 비문학지문 읽었을 때 파생상품 이거 뭐야? 결국 투자에 관한 얘기야. 돈 버는 얘기야. 자, 어쨌든 뭐 이런 내용들이 경제에 계속 나오는데 선생님의 얘기는 최대한 구체화시켜서 스토리로 들려주니까 그나마 들을 땐 이해가 되는데 아무 맥락 없이 환율, 아무 맥락 없이 기회비용 써있으면 머리가 띵해질 수 있다. 그걸 극복해야 된다. 정리를 해내야 된다. 그래서 그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시장 실패, 정부 실패 얘기했는데 이래서 시장이 만들어지고 시장이 있어야 시장이 실패할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시장은 시장 실패보다 무조건 앞서야만 되는 거야. 시장이 있고 그게 실패했어.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러 왔어? 이번에는 정부가 도와주러 왔네? 근데 정부도 또 어떻게 돼? 또 실패했네?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됐어요? 그 앞에는 물론 정부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왕정이라고 하는 근대 이전의 중세 시대에 왕이 다스리는 왕의 나라가 존재했고 시민혁명 이후에 있는 국가는 어떤 형태? 이제 그 권리가 누구에게 갔어? 시민들에게 갔기 때문에 시민들이 뭘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에 의해서 합법적인 정부를 구성하게 되죠. 그러면 정부도
쉽게 말하면 이제 국가와 굉장히 국가의 역할을 하는 어떤 이제 조직이 과거에는 왕이었는데 이제 정부로 바뀌게 된 거야. 시장이 실패하고 그 실패한 걸 막으려고 정부가 등장했어. 정부가 근데 정부마저 실패해. 자, 시장이 실패했어. 시장의 실패라는 거 오늘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고 시장 실패를 어쨌든 극복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의 학자가 바로 케인즈예요. 자, 아담 스미스의 기본 논리는 뭐냐면 시장에 맡겨라. 시장이 알아서 하게 해라. 시장이 정하고 시장이 가격으로 다 알아서 할 수 있다. 근데 그러다가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랬더니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거 봐. 그 니들끼리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도와줄게 하고 여기서 권위자 힘센 놈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정부였어요. 시장 실패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를 역사적으로 우리는 대공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얘기 나왔었지만은 물가가 급등한다든지 아니면은 경제가 망가져가지고 먹고 살 물품이 없어서 경제가 후생복지가 되게 안 좋아진다든지 예를 들면 전염병 돌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런 것처럼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시장의 실패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장이 먼저 있고 시장 실패가 있고 시장 실패를 위해서 등장한 녀석이 그래서 정부야. 실업이 너무 심해졌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돼. 누가?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정부의 역할을 정부가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케인즈라고 하는 경제학자였어요. 아담 스미스랑 케인즈 사실 두 사람만 알아도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쭉 이어지는 흐름들이 있는데 그 핵심되는 학자들도 기회가 되는 대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그 경제체제의 시장경제 원리 부분을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이 전체 흐름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경제 쪽 볼게요. 실업, 인플레이션, 재정정책, 조세정책, 통화정책, 금리. 너무 어렵다. 눈에 반복적으로 보이는 게 뭐야? 바로 정책입니다. 자, 국민경제는 별표를 치세요. 결국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게 되는데 자, 국민경제가 왜 중요하냐? 딱 봐도 내용들이 일단 어려워 보이는 정부의 정책인데 재정정책, 조세정책, 통화정책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재정, 국가재정, 국가예산, 국가가 예산을 써서 뭘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정부를 강조하는 걸까? 시장을 강조하는 걸까? 재정정책이라는 거. 정부가 강조하는 거예요. 맞아요. 정부가 돈을 푼다! 정부가 나선다! 그럼 어느 쪽이야? 이쪽이지? 정부지? 정부가 돈 푼다! 재정정책에 가까워. 재정정책 하면 뭐야? 정부가 나서서 뭔가 하는 정책, 경제적인 정책들을 보통 재정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세정책은 세금 받는 걷어들이는 거지. 그럼 재정정책은 뭘까? 세금을 걷어들인 걸 쓰는 정책일 가능성이 높아요. 조세정책은 걷어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뭐야? 정부가 하는 거지. 국민경제는 그러면 뭐야?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게 되게 많네? 그 앞에 나왔던 거 뭐야? 실업과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 보이지? 이게 어디서 아까 설명했어요? 시장 실패 설명했지? 그러니까 시장 실패와 그것이 정부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통화 정책과 금리가 나오는데 통화라는 건 뭐야? 화폐지. 화폐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화폐와 금리, 즉 화폐 자체에 이자가 붙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이. 자, 그래서 이러한 전통적인 시장 경제를 강조했던 쪽이 보통은 아까 얘기했던 게 돈의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화폐와 통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이거 얼마짜리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를 우리가 미시경제라고 경제학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쪽에 한 파트가 흘러요. 그럼 미시경제는 기본적으로 어느 쪽 사람들? 시장주의자들이 이쪽에 많이 속해요. 시장주의자들은 화폐, 통화 이런 거 단어 좋아해. 이게 뭔지 알 필요 없어. 다만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시장 쪽 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근데 정부는 어때? 큼직큼직하나? 야, 댐 하나 만들까? 강 하나 팔까? 이런 거 많이 하는 쪽이야. 그래서 이쪽은 그렇지. 거시경제학, 거시적인 정책. 아까 얘기했던 뭐 재정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통화정책이나 금리는 돈과 관련된 아주 세밀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거. 그러니까 어때? 어렵지. 여러분 문제 풀면. 자, 이거 쭉 보세요. 그림에서 이제 볼게요. 2010년대, 15년대, 16년대, 17년대, 18년대, 19년대, 20년대 뭐예요? 한 번도 안 빠졌죠. 계속 나왔습니다. 어디가? 국민경제. 자, 여기까지는 국내 경제,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된 내용.
자, 그 다음 바로 국제경제. 여기도 별표 치세요. 이 국민경제와 국제경제 이 두 가지 틀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폼이 되는데, 자, 아래쪽 보겠습니다. 비교우위, 무역, 환율. 여러분 비교우위 나왔죠? 비교우위 관련된 경제학자 혹시 여러분 배웠던 거 기억합니까? 리카르도. 비교우위라는 개념은 굉장히, 근데 리카르도만 알면 끝나요. 그럼 우리 3명 배웠지? 시장주의자 대표 아담 스미스, 그 다음에 케인즈, 그 다음에 리카르도. 그거 끝났어요.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이 3명 알면 나머지는 그냥 많은데 많은 거는 안 중요해. 몇 개 안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럼 순서상으로는 그렇게 돼요. 지금 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야. 그래서 리카르도. 이 사람은 뭐냐면 이제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 행위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 행위, 즉 무역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이 무역과 환율에 대한 얘기가 여기 등장하기 때문에 이 국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자, 어때요? 2015년, 16년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17년, 18년, 19년에 안 나왔다, 20년에 나왔다. 올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죠. 변동환율제. 올해 제일 어려웠던 11번, 13번 문제, 여러분들 풀었던 문제. 바로 이쪽이죠. 국제경제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 안 나오긴 했지만은 이쪽은 나왔다면 무조건 어렵게 느껴져요. 환율 얘기. 왜 어렵다? 환율 얘기가 왜 어렵다? 자, 요거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상대성. 그렇죠. 돈 문제는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따가도 문제를 풀어보겠지만 내가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월 200만 원 받아. 그지? 200만 원 받아. 그래서 내가 올해 월급이 올랐네. 210만 원으로. 그러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겠지. 월급이 올랐으니까. 자, 근데 물가가 10% 올랐대.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내 월급은 지금 몇 프로 올랐어? 5% 올랐죠. 이거를 어떤 명목상의 임금 상승률이다 이렇게. 명목이라는 거는 형식적인 숫자 이런 얘기야. 명목이라는 건. 근데 숫자 그대로는 얼만큼 올랐어? 5% 올랐어. 좋은 거잖아. 근데 물가가 그 사이에 10% 올랐어. 그럼 물가가 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된 거야? 월급이 오히려 내려갔어요. 줄어간 거야. 왜? 물가라는 건 뭐야? 물가라는 단어 뜻이 뭔 것 같아? 물가. 물건의 가격. 그렇지. 가격, 가치인 거야. value. 자,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물건 가격과 물건의 가치가 정해지는데 이게 물가인데 물가가 물건의 가격과 값어치가 돈에 비해서 올랐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지? 그래서 이게 내 건 분명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게 더 올랐기 때문에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져. 이게 뭐야? 오른 건지 안 오른 건지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는 거야. 이래서 경제가 어려운 거야. 환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환율이 올랐대. 환율이 올랐다고? 환율이 오른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 수출을 하는 기업에게는 자, 환율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 그래 환율 얘기는 좀 너무 어려우니까 빼자. 환율이 오르면은 수출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수입하는 사람들은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야. 늘 상대적이야. 그러니까 상대적이니까 뭐가 많이 나오냐면 분수가 나와. 반비례 구조. 봐봐. XYZ의 구조를 볼 때 이거는 그냥 이제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 없어. 이러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제는 항상 어떻다? 상대적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 내게 올랐느냐가 중요하냐 남의 게 더 올랐느냐 이런 걸 항상 따져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건데 자, X값은 고정돼 있다 하더라도 고정돼 있다고 가정해보자. 얘가 오르면 얘는 어떻게 돼? 내려가야 되지. 상대적인 거야. 얘는 얘에 딸려갈 수밖에 난 안 움직일래 할 수가 없어. 얘가 움직이면 바뀌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고정돼 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번에는 얘가 오르면 얘도 오르지. 이거는 무슨 관계? 비례관계. 이건 비례관계. 이때 지금 따라오고 있니?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네. 이게 그래프로 그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X와 Z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근데 Y는 어때? 그때 Y는 이렇게 고정이 돼버리지. 값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바뀌지가 않으니까. 네. 다시 그냥 이거 내용 다 몰라도 되는데 그냥 상대적이라는 게 뭔지만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얘가 고정돼 있다고 생각해봐. 얘가 고정돼 있어. 이게 증가하면 얘는 내려가요. 그렇지. 이런 식이네. 이렇게 되면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야. 저런 식으로 가치가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유동적으로 계속 변하는 게 경제의 어려움이야. 저게 시시때때로 바뀌거든.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상대적 구조를 잘 이해하려면 결국 뭐가 중요해? 비례와 반비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 둘이 비례인지 둘이 반비례인지, 얘가 올라갈 때 얘도 따라 올라가는지, 얘가 올라갈 때 얘는 내려가는지, 혹은 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나 상관없이 얘가 스테이블한지. 요거를 직관적으로 하나 보여줄게요. 어디 페이지 P냐면 앞쪽에 33쪽 펴봐요. 31쪽, 31쪽 펴봐. 그냥 31쪽. 그냥 31쪽 앞에 쪽. 31쪽. 자, X축은 원인, Y축은 결과 이렇게 나오는 위에 그래프 보이죠? 제일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무슨 관계를 보여주냐면 바로 정비례, 비례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몸무게에서 쭉 내려가는 내리막길 그래프가 뭐예요? 이게 바로 반비례 그래프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 게 보겠어요. 이거는 상관성이 없다. 즉 일관한, 즉 값이 변하지 않는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X와 Y의 관계는 항상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 기울기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로 넘겨볼까요? 비례 반비례를 넘어가서 뒤로 넘어가면은 자 33쪽 보세요. 아래쪽에 있는 거 이건 뭐야? 이차함수로 곡선이 바뀌었지. 즉 뭐야? 기울기가 변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형태가 나와지는 것도 결국 우리가 보는 수요곡선과 공곡곡선은 이런 형식으로 약간 더 응용이 돼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비례와 반비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수요곡선하고 공곡곡선하고 만나면 뭐가 생긴다고? 시장 가격. 그렇지, 가격이 형성된다. 그것만 이해하면 돼. 그건 끝이야. 시장 원리는 이걸로 끝났어. 그 시장 가격에 따라서 결정된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이게 기본 원리고 이 그래프를 보는 게 그게 끝인데 그래서 이건 어렵지가 않아요. 다시 우리 원래 보던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국민경제와 국제경제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 상대적 가치라고 하는 상대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이 부분 말씀 계속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금융생활과 입지로는 자주 등장하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2019년에 저 끝에 봐봐. 2019년에 뭐라고 써있니? 채권과 CDS 프리미엄. 이게 뭔 이상한 소리야. 파생상품과 선물거래. 이런 게 되게 생소해요. 어려워. 자, 근데 이런 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몰라도 돼.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볼수록 후반부 2019년, 20년, 21년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해지고 결국 여러분들이 어려운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면 대부분 그것은 어디일 것이다? 중간에 있는 국민경제와 국제경제일 것이다.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부분은 어디냐면은 국민경제 부분을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즉 국내 경제를 얘기할 거예요. 세 번째까지는 다 국내 경제를 된 거야. 자, 다시 첫 번째 경제 문제와 합리적 선택. 이건 왜 나온 거야? 이거는 바로 경제의 근본 원리를 설명해 주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장 경제체제와 시장경제 원리. 여기 나오지만 시장경제, 시장실패, 정부실패, 아담 스미스 때문에 나왔던 얘기겠지? 자, 그 다음에 국민경제. 뭐라고 했어? 실업, 인플레이션, 재정정책, 조세정책 이런 정책을 써가지고 실업이나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 누구라고 했어? 경제학자. 케인즈라고 얘기했지. 자, 그러면은 화폐나 통화 쪽의 얘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미시경제라고 했지만 이쪽은 거시경제라고 얘기했지.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만 머릿속에 그려놓자고. 그 다음에 국제경제로까지 활발한다. 비교우위 이론 처음에 얘기한 사람 누구라고? 리카르도. 자, 이 정도만 이해.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줄줄줄 외워야 돼. 여러분 대학 나오면 무조건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어야 돼. 이과도 무조건이야. 이거는 문이과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 그냥 교양이라고 얘기할 정도야. 근데 이 교양을 지금 시기 중3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정도로까지만 이해. 약간 혹시나 나중에 궁금하면 유튜브에 찾아봐. 아담 스미스, 리카르도. 이렇게 해서 재밌는 거 그냥 보면 되잖아. 근데 이 정도 알고 있고 흐름을 가리고 있잖아. 경제는 어려운 게 아니야. 왜 그러냐?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어떤 지문을 보면 이게 어디에 속한 건지를 내가 알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푸는 게 국내 경제 얘기하는 경제 정책 얘기하는 경제 정책은 결국 누가 주체가 돼? 정부가 주체가 된다는 얘기야. 정책이니까. 근데 통화와 금리와 파생상품과 같은 시장 활동에 관련된 얘기는 분명히 시장 경제 혹은 조금 더 자유주의적 경제학자들의 주장 속에 많이 나오게 될 거야. 자, 이런 정도의 감만 가지고 있어도 이게 대략 왜 나왔고 어떤 맥락에서 되는 이야기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 6개의 파트 중에서 특히 세 번째와 네 번째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고, 자, 다음 주에 우리가 퀴즈 칠 부분은 이 세부 분야는 안 나오고 세부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궁금하게 물어보는데 뭐 밑에 입지론 이런 건 안 중요하고요.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던 국제경제 정도까지의 파트들은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정법과 사회문화는 그 다음 주에 다루게 돼서 한 주 한 주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경제 2주, 정치화법 1주, 사회문화 1주 이런 식으로 공부할 건데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4주 과정 끝나면서 경제가 끝나면 책 절반이 끝나거든요. 경제가 끝나면 경제 파트 끝나고 정치화법과 사회문화까지 끝나게 되면 비문학 영역 전체 주제 중에 3분의 2가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과학기술이랑 문화예술밖에 안 남게 되는데 문화예술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게 다룰 거고 과학이랑 공학기술 위주로 수업을 해나갈 예정이에요.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8쪽 저랑 지문 빠르게 두 개를 볼 건데 지금 제 설명을 밑바탕에 깔았기 때문에 이제 제시문이 보일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 하는지가. 자, 이거는 너무 쉬워서 패스. 108쪽 패스. 110쪽 표입니다. 110쪽. 경제체제와 시장경제 원리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목 한번 다시 보세요. 제가 1장 건너뛰었죠. 경제문제와 합리적 선택. 합리적 선택이라는 건 뭐야? 이익과 비용을 고민해서 경제적인 선택을 한다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정에 대한 얘기인데 좀 쉽고 문제 잘 안 나와. 근데 이거는 조금 기본이 되는 내용인데 그래도 중요할 수 있으니까 한번 짚어봅시다. 경제체제와 시장경제 원리하면 떠올려야 되는 학자가 누구라고? 케인즈랑 애덤 스미스. 아, 케인즈 넘어갔고요. 아담 스미스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담 스미스 하면 뭐 떠올린다고?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거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이 뭐라고? 시장 가격이라고. 시장 가격이 나려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 수요와 공급이 나와야 된다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면 거꾸로 그 얘기는 뭐야? 아, 이거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얘기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시장경제, 근데 봐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야. 그 표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잖아. 시장경제 원리와 관련해서 어려웠던 문제는 기출에 거의 없어요. 최근 들어 어려운 거는 아까 얘기하지만 국내 경제 정책 얘기 아니면은 국제 경제, 환율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겠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자, 내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 잡아보면서 같이 한번 가볼게요. 시장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해당 재화를 통해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이다. 이 만족감은 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부여한 가치이며 이를 위해 소비자는 일정한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런데 자, 여기 다시 보면 시장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것, 자, 핵심은 소비자입니다. 시장에서 사지 당연히. 해당 재화, 물건을 통해서 만족감, 이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만족감은 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부여한 가치, 그러니까 경제는 가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밸류가. 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부여한 가치이며 이를 위해 소비자는 일정한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자, 여기까지 핵심 단어는 뭐야? 가치. 아니죠. 만족감. 만족감입니다. 이 사람이 설명하는 건. 그런데 소비자와 생산자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그치, 이제 나온다. 야, 이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주제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 시장 가격, 균형 가격, 즉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만나는 그 지점, 균형은 만난다 이 얘기야.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과 차이가 있다. 다르다라는 얘기야. 다시 수요 공급에 의해 만들어진 무엇과 A, 시장 가격과 실제로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은 차이. 이거 너무 비싼데 안 내고 싶어. 10,000원, 이거 9,000원 정도면 좋은데. 자, 소비자가 만족감을 얻기 위해 해당 상품에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 지불한 가격을 빼면 그 구매에서 얻는 소비자가 얻는 이득이 바로 뭐다? 소비자 잉여다. 즉, 나는 이거는 예를 들면은 나는 이 시계를 10,000원에 줄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해.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이 5,000원에 판대. 개꿀. 빨리 사죠. 왜? 나는 5,000원의 이득을 누리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개념 봤었을 때 핵심 개념은 뭐예요? 핵심 개념은? 소비자 잉여. 그렇죠. 소비자 잉여죠. 자, 그럼 소비자 잉여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어 나와버렸네. 제목 바로 쓸게요. 사례, 예시. 두 번째 문단은 예시죠. 뭐의 예시겠어요? 소비자 잉여의 예시일 수밖에 없죠. 자, 장난감을 구매하기 위해 갑을병정 네 사람이 시장에 갔다고 하자. 장난감을 구매하는데 갑은 10,000원, 을은 8,000원, 병은 7,000원, 정은 5,000원. 자, 머릿속으로 생각해. 그런데 장난감의 시장 가격이 7,000원일 경우에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될까? 자, 밑에 볼 필요 없이 그냥 풀어보자. 장난감의 시장 가격이 7,000원이야. 물건은 몇 명이 살까? 네. 4명. 한 명? 자, 다시. 장난감을 구매하는데 갑은 10,000원, 을은 8,000원, 병은 7,000원, 정은 5,00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런데 장난감 시장 가격이 7,000원이다. 몇 명이 사겠어? 3명이 사겠지. 누가 안 사?
5,000원짜리 자, 그럼 이때 계산해봐. 자, 머릿속으로 생각으로만 해봐. 소비자 잉여의 총합은 얼마인가? 지금 이해했으면 여기까지는 풀 수 있어야 돼. 응? 4,000원. 4,000원? 4,000원. 틀렸습니다. 아, 맞지. 미안. 내가 4,000원 맞죠? 4,000원 맞죠? 10,000원 구매해서 3,000원, 8,000원에서 1,000원, 7,000원은 없고, 재밌는 사례 병. 왜? 7,000원인데 소비자 잉여 있어 없어? 없지. 구매를 해도, 그럼 여기서 질문. 자, 구매할 경우,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경우 항상 소비자 잉여가, 양의 소비자 잉여가 발생한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인 거지, 그지? 자, 다음. 갑을병은 장난감 시장 가격이 본인들의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보다 같거나 낮기 때문에. 자, 그럼 이 경우 소비자 잉여가 발생하려면 같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 되지. 장난감을 구매할 것이고 정은 구매를 포기할 것이다. 이때 갑은 3,000원의 소비자 잉여, 을은 1,000원의 소비자 잉여가. 그리고 병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과 같기 때문에 잉여는 발생하지 않는다. 당연히 이해가 되죠. 따라서의 체크. 따라서 같은데 표시 어떻게 한다고 했어? 삼각형, 정삼각형. 따라서 문장기호, 논리기호야. 왜냐하면 거꾸로 역삼각형. 소비자 잉여의 합은 4,000원 되는 것이다. 장난감의 시장 가격이, 자 여기서 자 이제 상대적이라고 선생님 봤잖아. 아까 경제학에서는 상대적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라고 했지. 5,000원으로 하락하면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될까? 자, 이 좀 단순화시켜봐. 아니, 그거 잘했는데 시장 가격이 지금 올라갔어, 내려갔어? 내려갔어요. 내려갔지. 아까 선생님 XYZ 그렸던 거 기억해 보라는 거야. 자, 단순하게 생각해봐. 시장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자 잉여는 자, 세 가지 중에 하나야. 증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대로 있다. 셋 중에 하나란 얘기야. 어떻게 되겠어? 소비자 잉여는? 증가, 올라간다는 얘기지. 이게 빠르게 판단이 되면 이 글에 대한, 자, 이런 식으로 경제지문 읽어야 된다는 거야. 어떤 개념이 등장해도 A 값이 올라가, 그러면은 B 값은 세 가지 패턴이 있다.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대로 있다. 왜? 경제는 본디 상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고정이 되면 어려워, 쉬워? 쉽지. 절대값은 무조건 쉬운 거야. 상대값이 항상 어려운 거야. 아니, 올라갔는데 올라간 게 아니래.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항상 여기에 혼동하지만 말자. 경제의 결국 말장난은 그래프, 그리고 이걸 뭘로 바꿔놓는다는 거야? 그래프로 바꿔놓는다는 거지. 바꿔놔도 똑같아. 뭘 보여주는 거야? 상대적 변화, 상대적 가치를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 라는 거를 마음에 콱 받고 있잖아? 어떤 걸 갖고 와도 쫄 게 없는 거야. 변동 환율제 갖고 와도 쫄 거 없어. 왜? 어차피 니네도 상대적인 숫자의 증가와 감소, 비례와 반비례의 관계를 가지고 결국 뭔가를 또 문제의 장난질을 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리지 않는다. 다음에 시장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경제지문에서는 이거 표현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계속 옆에다 체크해 가면서 직관적으로 이 부분을 보자마자 바로 생각할 수 있도록. 시장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갑과 을은 2,000원 추가 소비자 잉여. 그러니까 올라간 게 발생. 얘는 시장 가격이 내려갔는데 소비자 잉여는 증가했구나. 둘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라는 거야. 이걸 항상 머릿속으로 가늠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연습을 조밀조밀하게 하면 여러분 머리가 자동적으로 그걸 할 수 있게 된다니까. 그걸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게 자연스럽게 들어와진다고. 경제지문을 읽을 때. 그게 다들 그렇게 돼요. 자, 병은 최초로 2,000원의 소비자 잉여가 발생한다. 하지만 시장 가격이 5,000원을 형성해도 누구는? 정의 소비자 잉여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죠? 이유는 여러분들 알 거야. 자, 밑에 있는 그래프 보자. 그래프에서, 자, 밑에 있는 설명 보지 말고 그래프 보고 한번 이해해보자. 가로축은 뭐야? 가로축이 수량이지. 세로축은. 자, 이 그래프의 특이점이 뭐야? 시장 가격의 점선이 어떻게 형성돼 있어? 쭉 옆으로 이게 점선은 변화가 없지. 가격은 원래 변하잖아. 경제는 수동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잖아. 볼라틸하다고 얘기했잖아. 이상한 거야. 시장 가격이 왜 가만히 있어? 움직여야지. 가격이 고정되는 경우는 딱 하나 있어. 언제? 자, 봐봐. 시장 가격은 뭐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랬어? 판매량. 아니야. 뭐에 의해서? 수요 공급에. 누가 알려줬어? 아담 스미스. 그렇지. 아담 스미스. 너 그거 계속해. 그럼 이제 안 헤어진다? 안 잊혀져.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단 말이야.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항상 이렇게 유동적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가격을 누가 확 정해버렸어. 정부일 수밖에 없는 거야.
가격이 정해지는 건 무조건 정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밑에 내용 봅니다. 소비자 잉여. 그런데 가격이 사실 변하는 거는 사실 실선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 이게 실선 그래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공급 곡선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걸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급 곡선은 무엇과 무엇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량과 시장 가격이 만나서. 그죠? 자, 소비자 잉여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생산자 잉여라는 개념이 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제 글의 어떤 전개 방식이 보이죠? 반대되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상품을 판매하고, 머릿속에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생산자를 그리면서 상품을 판매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 중 최소한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자, 예를 들어보자. 성우야, 너가 예를 들어 설명해봐. 아무 예나 들어도 상관없어. 네가 가격을 정해서 한번 말을 해봐. 여기 있는 용어를 좀 정확하게 써본다면은 생산자가 판매하고 싶은 금액 중 최소한 받아야 되겠다고 그 금액이 10만 원인 거지. 근데 그걸 뺀 나머지가 생산자 잉여가 됐던 거야. 즉이 나왔다는 건 뭐야? 똑같은 말이라는 얘기지. 즉 앞에 가로 쳐봐. 가로 치고 이 문장 가로 닫아버려. 이 문장은 없어도 되는 문장. 지금 구조적인 독해 약간 예시 연습시키는 거야.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시장에서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30만 원, 40만 원 되는 나이키 신발 가격, 생산자가 최소한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금액 10만 원을 뺀 것과 같다. 자, 성우야, 선생님이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너가 어떤 부분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된다는 걸 느끼면 예시로 바꿀 수 있으면 이해가 되는 거거나 이해가 되어지는 거야. 근데 예시를 못 만들잖아? 그럼 이해가 안 된 거야. 그래서 학교에 가면 뭘 하냐면 수학, 이제 이과생들이 뭐 하는 거 수행 교재가 있냐면 문제 만들기를 할 때가 있어. 문제 만들기 이래서 하는 거야. 개념을 이해하고 있거나 상황을 이해하면 문제를 만들 수 있어. 근데 너희들도 문제를 만드는 관점이 되면은 문제를 푸는 관점보다 더 압도적이지. 자, 그래프에서 공급 곡선과 시장 가격에서 수평으로 그어진 면적이 생산자 잉여가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공급 곡선과 눈으로 따라가. 시장 가격에서 수평으로 그어 만들어진 면적 C가 생산자 잉여가 된다. 이해돼? 시장 가격이 형성돼 있잖아. 수량이 많아질수록 공급 곡선이 늘어나는 건 누구의 관점이야? 생산자의 관점이잖아. 그지?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내가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가격에 그래프로 주어졌으니 그걸 뺀 나머지가 C가 되는 거지. 근데 수량이 점점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 생산자 잉여가 줄어드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친 것을 총잉여 동그라미. 그럼 우리 세 가지 잉어 같아. 총잉어, 생산자 잉어. 너무 그런 생각이 왜 나는지 나도 모르 쓸데없는 생각이 나더라고. 자, 그런데 소비자 잉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과, 여기 봐봐.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과 생산자 잉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생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말 이해돼? 다시,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과 30만 원을 샀다고 해보자. 신발을. 생산자 잉여가 발생하는 과정. 30만 원에 나는 돈 받고 팔았는데 나는 원래 10만 원만 받기를 원했으니까 20만 원이 더 생산자 잉여가 발생. 생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근데 이 과정에서 실제 내가 받은 금액 30만 원은 똑같지. 그렇기 때문에 총잉여는 소비자가 부여한 가치에서 생산자가 최소한 받아야겠다고 한 금액을 뺀 것과 같다. 따로따로 구해서 계산할 필요가 없이 소비자가 부여한 최고치의 가치와 생산자가 받아야 될 미니멈 둘의 격차. 자, 나는 4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30만 원, 나 콜. 나는 10만 원에 팔려고 생각했는데 30만 원 콜. 오케이? 그러니까 생산자의 미니멈, 소비자의 맥시멈. 요 사이 구간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신발의 가격이 상대적이라는 거야. 신발의 가치는 무조건 상대적이라는 거야. 시장에서 형성돼도 왜? 얘는 개꿀. 나는 얘가 40만 원짜리라고 보는데 30만 원에 샀으니까 얘도 이익 받지. 나는 10만 원짜리로 생각했는데 제가 30만 원에 사봤으니까 나도 20만 원 이익 받지. 웃겨. 똑같은 금액을 주고 물건을 교환했는데 가치가 추가로 발생된 거야. 물건만 이동한 건데 실제로 값어치는 훨씬 크게 발생한다고. 이게 경제의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죠. 마법 같은 것들인데 이걸 이해하시는 게 우리 살아가는 삶을 이해하기에 되게 필요합니다. 자, 문제풀이를 좀 해봐야 되는데 2번 잠깐 볼게요. 우리 같이 풀어보자. 근데 지문을 이해했기 때문에 금방금방 풀 수 있을 거야. 자, 이건 돌아가면서 하나씩 판단해. 그냥 즉각 판단이야. 1번 넘어가고 2번 푼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틀린 것은 내가 지목하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해. 천천히 읽을 테니까 잘 들어. 생산자, 갑을병정 네 사람 모두 한 개의 연필만 생산하는 것으로 가정. 생산자야. 판매 희망 가격. 생산자가 최소한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금액. 같이 대답해. 갑은 얼마야 그게? 300, 을은? 500, 병은? 800, 정은? 1,500. 자, 1번. 시장 가격이 900원이면 시장에는 3개의 연필만 공급되겠군. 지호야, 맞아 틀려? 맞아요. 맞지? 왜? 저의 희망. 그렇지. 정은 안 팔 거니까. 좋아요. 잘했어. 시장 가격이 1,000원이면 정은 생산자 잉여가 발생하지 않는군. 승리. 맞아 틀려? 왜? 자, 설명 못하면 모르는 거야. 왜 맞아? 거래 행위는 발생하지만 잉여가 없는 거야. 세 번째. 가격이 1,000원으로 형성되면 시장에는 4개 연필이 공급되겠군. 맞아 틀려? 전체. 맞아 틀려? 맞지? 이건 좀 쉬운 거로 넘어갈게. 네 번째. 시장 가격이 1,000원이면 갑을병정 생산자 잉여의 합은 1,400원이 되겠군. 암산해봐. 오케이. 맞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시장 가격이, 그럼 이게 당연히 5번이 틀렸지. 자, 여기서 재밌는 거. 이게 실제 이것도 평가원 문제인데, 앞에서 시간 다 잡아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있겠어? 틀린 거 찾아요. 뒤쪽에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가끔 나중에 이제 요령이 시간이 진짜 쫓기면 그럴 때는 집에서 혼자 풀 때는 상관없는데 거꾸로 보는 것도 약간 또 팁이 될 수도 있어요. 왜? 틀린 거를 앞에 보통 갖다 놓으면 너무 쉬우니까. 시장 가격이 1,000원이면 갑의 생산자 잉여는 을과 병의 생산자 잉여를 합한 것보다 많겠군. 이것도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바로 내려갑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보기의 그래프에서 상한 가격이 설정되었을 경우 상한 가격 얘기 나왔지. 정부가 하는 거네. 생산자 잉여에 해당하는 거 찾아보세요. 상한 가격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가격. 제일 높은 가격을 이 가격 이상으로는 팔지 마 라고 정해버린 거야. 시장 가격이 너무 높아서 국가가 개입해버렸어. 상한 가격으로 상거래가 이루어지면 상한 가격, 내가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싶은데 정부가 나이키 운동화 난 20만 원 받고 싶은데 무조건 10만 원만 받아라고 정부가 정해버린 거야. 상한 가격 이하에도 상품을 그럼 나는 팔게 라고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만 시장에 참여하고. 자, 그러면 공급 곡선 보이죠? 생산자 가격은 뭘 봐야 된다 그랬어? 공급 곡선 봐야 되지. 자, 이거 왼쪽 그래프랑 비교해봐. 공급 곡선 누구 따라가는 거야? 이거잖아, 이거. 오른쪽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잖아. 이렇게 되잖아. 왼쪽에 있는 원래 그래프에서도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누구라고 했어? 생산자라고 했지. 근데 얘가 어디에? 상한선에 잘려버린 거잖아. 그러면은 내가 받고 싶은 가격보다 아래에 있는 가격에서 그건 이제 안 팔지, 물건을. 그래 공급이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될까요? 실제로 팔았을 때 공급 곡선 옆에, 자, 왼쪽 그래프에서 뭐에 해당하는 거야? C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으라 이 얘기 아니야. 4번. 맞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좀 활용하는 것인데 사실 그렇게 그래프 활용이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독해를 많이 못했는데 10분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10분을 해도 지금 이거 문제 풀이까지는 안 되겠네. 자, 숙제 내줍니다. 숙제. 자, 다음 주 퀴즈 어디 본다고 했죠? 우리 표에서 세부 내용 부분 퀴즈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뒤쪽에 있는 거 어디부터냐? 118, 119, 118부터 접어놔. 118쪽부터 109, 그 다음에 110, 111, 112, 113, 114, 그 다음에 115, 116까지 풀어옵니다. 116까지 풀어옵니다. 다음 주에는 국내 경제 후반부 파트하고 국제 경제까지 같이 다룰 테니까 국제 경제는 선생님이랑 같이 푸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은 116쪽까지는 풀어 오셔야 되고, 잠깐 닫기 전에 지난주 숙제 중에 우리 채점 안 한 부분이 있어서 답지 보면서 지금 채점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채점 안 된 부분 펴세요. 90쪽. 다 불러줄 테니까 체크해용. 자, 90쪽부터. 자, 1번에 5번. 지금 서양윤리 출발 아리스토텔레스 맞아? 네.
오케이. 1번에 5번, 2번에 3번, 3번에 2번, 4번에 3번.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제시문. 서양윤리와 사상, 근대 경험론부터 현상학까지. 1번에 1번, 2번에 5번, 3번에 2번. 다 맞은 사람 손. 오케이, 패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94쪽. 자, 경험론부터 현상학까지 2. 자, 1번에 4번, 2번에 5번, 3번에 3번, 4번에 4번, 5번에 5번. 다 맞은 사람 손. 없습니까? 요거 좀 어려웠구나. 오케이. 다음. 98쪽 서양윤리 사상 4번 경험론 현상 후설의 의식 주체. 자, 부릅니다. 1번에 4번, 2번에 1번, 3번에 1번, 4번에 3번. 자, 다 맞은 사람 손. 있고. 오케이. 그리고 넘어가고. 끝났나? 아니다. 현대철학도 남았구나. 자, 비트겐슈타인 루시의 범주화 1번에 4번, 2번에 4번, 3번에 1번. 다 맞은 사람 손. 오케이. 그 다음에 도덕적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 1번에 2번, 2번에 3번, 3번에 2번, 4번에 3번, 5번에 3번. 다 맞은 사람 손. 오케이. 끝인가? 네. 오케이. 선생님이 이번 주에 그래서 여기 철학 부분 파트와 관련해서 별표치 문제를 항상 남겨야 되거든요. 복습을 한 과정. 이 복습하시는 게 또 과제로 나갈 텐데 복습했는데 이거 잘 모르겠다 하는 문제도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걸 내가 카톡방에 쓰라고 여러 번 올릴 건데 내가 그 영상 따로 찍어가지고 해제를 따로 찍어서 카톡방에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풀면서 모르겠는 건 선생님이 공지 올리면은 그 밑에다가 이거 해설해 주세요라고 필요한 문제들 체크를 해봐. 그럼 그 문제 따로 해줄 테니까 수업 때 못 다루게 되면 그렇게 선생님 오답 분석을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